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6월 3일 목요일 이야기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향수의 기억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 파르종을 통해서 이 장인의 시각에서 본 이 프랑스 절대 왕정과 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이 조향사 파르종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공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요,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는 이 슈퍼로드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하시면서 보셨을 이 슈퍼로드의 이 5가지 길이 있죠. 이 5가지 길 가운데 3가지 길에 대한 관한 이 내용을 요약해 주시는 이 것을 이 기말고사를 대신해서 과제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서 다룬 2가지 길을 다시 다루게 되는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내시는 경우에 감점 처리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서 다룬 2가지 길을 제외한 나머지 길 3가지를 요약, 정리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와 일일이 대조 확인하면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30점이고요. 이 분량은 6페이지 내외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요, 이 6월 16일까지로 한정하겠습니다. 6월 16일 이후 제출 시에는 간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6월 22일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기말시험 결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시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점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드려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지금도 내시지 않은, 그리고 기한을 넘겨서 제출하신 분들에만 해당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미제출자에 한해서 이 과제를 내시면 됩니다. 이 슈퍼로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중간 대체 과제 미제출자에 대한 과제 내용입니다. 기한 내 제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10점 마이너스 시킨 상태에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대체로 10점 내외, 9점 내외에서 이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 중간 대체 과제를 내신 분들보다 이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요, 이 10페이지로 내외로 하도록 하겠고요. 제출 기한 역시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와 같습니다. 6월 16일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16일 이후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 20일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기말시험 결시로 처리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다시 향수의 기억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차례를 보시면 1부는 조향사의 탄생이라는 이 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향사, 이 향수의 도시 몽펠리에 평등한 세상을 꿈꾼 아버지, 코는 영혼으로 통하는 문이다. 그리고 파리의 냄새를 맡는 조향사, 디바리 부인의 첫인상, 마침내 장인명부의 이름이 오르다. 이러한 이 6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 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향수의 도시 몽펠리에서는 이제 조향업이 이제 어떻게 분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향수의 도시가 그라스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왕정 시기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향수의 도시 하면 몽펠리에였죠. 어떻게 몽펠리에에서 그라스로 이 향수의 도시가 변화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평등한 세상을 꿈꾼 아버지는 사실상 계몽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조향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요. 그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2부에서는요. 그리고 사실상 이 절대왕정 시기에 이 장인 그리고 길드 제도를 이 책을 통해서 이 자세히 어떤 것인지 현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2부, 3부의 내용은요,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2부에서는 사실상 이제 혁명 이전에 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이 장인의 세계, 장인들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떤 움직임, 이 마케팅법이 있고 또 영역 싸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이 유통이나 마케팅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단절과 지수성, 즉 3부의 내용은요, 사실상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상 여는 글에 보시면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베르사유 궁궐 전체에 진동하는 악취를 감추기 위해 사람들이 향수를 잔뜩 뿌렸다는 이야기가 통설적인 얘기입니다. 향수 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나는 냄새, 그리고 궁이 내는 진동하는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뿌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상 향수는 약재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당시에는
이 향수는 뭐 악취 제거보다는 그야말로 요 근래에 쓰는 향수보다는 사실상 약재로 쓰였다고 보는 게 맞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과 공기를 통한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가 존재했죠. 그러한 시절에는 향수가 늘 패스트의 치료제처럼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무렵 이 뒷얘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 저자인 엘리자베스 드 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수와 18세기 프랑스 역사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진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리 사대학, 우리가 보통 소르본 대학이라고 하죠. 그 파리 사대학에서 이 위생에서 이상까지라는 즉 프랑스의 향수 산업 1830년에서 1945년까지라는 논문으로 이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샤넬, 부르주아, 문화 마케팅 기획과 이 프랑스 전통 향수 문화의 개선과 보존을 위해 이 설치된 전통 향수 문화 전시관에서 이 전시 기획 및 운영을 맡은 이 인재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이 향수 업자들과 향수 업계와 손을 잡고 일을 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히려 여기서 양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역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프랑스 역사와 문화상품으로서의 향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이 두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로서 이 프란시스 쿠르장과 함께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종사였던 이 장르이 파르종의 향수를 레시피를 통해서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향수를 복원해서 이 향수 산업, 이 시아주드 라헨느라는 이 향수를 만들어서 또 판매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대목은 우리나라에서도 향주머니라는 것이 있었죠. 제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죄송합니다. 향주머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장인들이 이 향주머니를 생산해서 이 궁궐에 납품을 했겠죠. 만약 그 기록이 이 향주머니를 만드는 데 사용된 향료 레시피가 지금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복원해서 한번 이 조양에 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베르사유 궁에 악취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 장르이 파르종의 이 여러 글에서 일기와 서간문과 일지 등에서 나오는 바에 의하면 이 악취로 진동하는 구역을 한 발짝만 벗어나면 이 특유의 향내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묘사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매캐하면서도 달짝지근하여 코끝을 자극하는 이 냄새가 이 베르사유 특유의 향기였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책의 첫 부분에는 100년 이상 몽펠리에의
이 조향사로 활동했던 파르종 가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또 당시 프랑스에서 향수 장인이 전문화되어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어서 이 파르종의 견습 과정과 장인 심사 과정, 그리고 장인 명부에 그의 이름이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죠. 아울러서 이 파르종 시대에 이미 장인이나 상인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는 것이 이 장루이 파르종의 일기나 일지나 기타 등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르종 나름 개발했던 비법도 이 책 속에 고스란히 적혀 있죠. 사실 장인의 역사는 간과되기 쉬운 주제입니다. 같은 제3신분이라도 이 지식인과 법조인 위주의 혁명 부르주아와 쌍킬로트만이 이 역사의 화려한 무대에 올라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인이나 상인에 초점을 맞춘 역사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유 때문인지 이 장인들의 삶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 계몽사상과 화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수 산업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잘 나타나 있고요. 장인이 되는 과정과 장인들 간의 갈등과 협업, 특히 파리의 상점이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이 왕실과 귀족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 장소였다는 점에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틈틈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쌍킬로트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쌍킬로트라고 하는데요. 이 킬로트라는 것은 반바지예요. 사실상 반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귀족이나 왕만 착용할 수 있는 옷입니다. 반바지 차림에 스타킹도 귀족이나 그리고 이 왕만 착용할 수 있는 이 의복이에요. 그것도 남성만이요. 거기다가 하의를 있죠. 이 하의를 역시 사실상 귀족이나 왕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만요. 그런데 이 쌍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어에서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착용하지 않은 사람, 즉 쉽게 얘기하면 평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평민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요 근래에 이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쌍킬로트라고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상 평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분제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이 장루이 파르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까요? 예, 한번 그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내일은 유일불가분의 공화국 2년 때르미도르 9일 루이 16세 왕실의 조향사였던 나 장루이 파르종은 혁명재판을 받게 된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나는 하루속히 변론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내가 자유의 적이자 구제도와 공모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오늘날 소위 유혈사태라 불리는 혁명을 내가 혐오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신념에 충실한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핵심어는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가 있죠. 자유, 평등, 박애. 박애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은 형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남성 시민들의 이 우애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 참정권은 1948년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남녀 평등 선거권이 주어진 나라가 이 프랑스입니다. 사실상 영국보다 좀 많이 뒤처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당시엔 이 여성의 참정권이라는 말이 아주 생경하게 느껴지는 이 분위기였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애라는 표현은 요 근래는 이 사회적 연대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프랑스 혁명을 추진한 세력이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그룹과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그룹, 그리고 형제,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 여기는 이 그룹,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장르이 파르종은 자유의 가치를 평등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옆에 사진은요, 이 부인복 상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온갖 이야기들이 유포가 되고 또 전파가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건만 주고 파는 건 아니고요. 사고 파는 건 아니고, 수다를 떨다 보면 또 왕실과 관련된, 이 귀족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요, 사실상 이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상품 전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르종의 이 조부가 만들었던 이 화장품 목록들이 나와 있는 전단지라고 보시면 되죠. 이 파르종이 몽펠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향수와 건강 및 미용과 관련된 희귀하고 신기하고 특별한 상품들의 목록의 표제입니다. 이 표제 내용은 이 밑에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 오른쪽에 이 몽펠리에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몽펠리에는 사실상 의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약사길드가 결성이 되고요. 또 약세제상 길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약사길드는요, 병을 고치기 위한 약물을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했으며 이 조향사 길드에는 가입하지 못했지만 향장품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50여 가지의 식물성 약재와 4~5가지의
이 동물성 약재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는 향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재상 길드, 약사 길드에서도 향정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몽펠리에가 사실상 에그 모르트 항구를 갖고 있었지만 이 16세기 말부터는 동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특산물의 수입 항구가 이 몽펠리에로부터 세트와 이 마르세유로 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몽펠리에의 시대는 저물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조향사 이 직업이 분화되는 과정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향신료를 취급하는 약재사는 치료효과가 있는 향신료를 팔았습니다. 이들은 꽃에서 추출물을 얻는 법과 향료 증류법을 아랍인에게서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렇게 해서 향을 다루는 향신료 상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약재사와 향신료를 취급하는 약재상이 점차 각각의 전문 분야로 나뉘기 시작했고요. 결국 증류를 통해 얻은 향을 장갑에 먹이는 기술을 가진 이 장인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약재사 길드로부터 이 출발한 조향사 이 길드가 사실상 이 결혼을 매개로 서로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상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길드 제도가 이제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향사 그룹뿐만이 아니고 이 대부분의 장인 길드 제도에 소속된 모든 전문 분야들, 이 직업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동족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동족혼이란 말은 뭐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절한 표현은 동직,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이 동직혼도 좀 어색한 말이군요. 여하튼 그런 결혼을 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결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번 역사학계, 서구 역사학계에 이 컴퓨터를 활용한 이 통계 처리 방식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 교회에 있는 출생 기록부, 그리고 결혼 기록부, 그리고 사망 기록부를 이제 통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참, 먼저 결혼 연령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일찍 조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결혼 연령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평균 결혼 연령이 남녀 공이 35세에서 39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혼수도 이제 스스로 벌여서 장만해야 되고요.
또 이 남자의 경우에는 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 연령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 또 의외로 많은 것이 이 독신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녀의 숫자가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죠. 그것 역시 이 혼수와 또 이 집을 장만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결론이 나온 게요. 이 당시에 이제 출생 사망 이 기록부를 통해서 이 평균 사망 연령을 한번 보아봤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백신도 없고 이 전염병이 돌면 그냥 대부분 죽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사망 연령이 27세로 나오게 되죠. 당시에 영아 사망률뿐만이 아니고 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이 어머니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또 거기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면 이 마을에 한 거의 30~40%가 죽기 때문에 이 평균 연령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세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결혼 연령은 35세에서 39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27세 죽었다가 부활해서 35세, 39세에 결혼한 뒤에 그 다음에 또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있네요. 그리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요. 이쯤 되면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막 치밀어 오르고 있네요. 좀 약간 옆으로 이상한 소리 하느라고 옆으로 샜네요.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1980년 이후에는 이 컴퓨터를 활용한 평균 과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통계 처리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작업들은 중지되게 됩니다. 그래요. 보면 이 당시에 전염병에 한 번 휩쓸면 뭐 정말 엄청나게 죽었죠. 뿐만이 아니고 영아 사망률도 엄청났습니다. 뭐 영아 사망률뿐만 아니고 뭐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연령이 이렇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변의 진리는 이 명확한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집을 마련하고 또 혼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결혼 연령이 상당히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옆으로 샜네요. 다음으로요. 이 평등한 세상을 꿈꾼 아버지라는 이 장입니다. 이 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실상 최신 화학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장르이 파르종의 아버지는 사실상 여러 잡지들을 구독하고요. 거기서 새로운 기술들, 이 조향과 관련된 이 새로운 화학 기술들을 이제 섭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장르이 파르종의 아버지가 읽었던 이 구독했던 책들 중에는 이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쓴 이 백과사전이라는 책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검열을 통해서 이 신과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검열위원회로부터 고발되어 이 도서 구입비를 환불받게 되자 아버지는 몹시 속상해했다고 이 일기에 적고 있죠. 예. 그 다음 이야기는요, 사실상 아버지, 장르이 파르종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의견 차이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실상 몽펠리에가 이 서서히 이 마르세유, 그라스 같은 지역이 이 조양어업의 중심지로 바뀌게 되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파리의 귀족들과 왕실 납품업자가 되는 것이 이 장사를 위해서는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방어라는 것은 이 사실상 외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몽펠리 지역은 오크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언어는 사실상 거의 외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품 설명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어머니는 이제 장사꾼 이 아버지 밑에서 또 자란 이 경험이 있어서 이 계산대에 그리고 직접 장사를 하는 것이 장사꾼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그 뭐 어려운 거 배워봤자 그 현실적으로 써먹을 데도 없는데 무슨 공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르종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놓고 학교에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뭐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만 얘기를 하면 사실상 이 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일과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많은 귀족들이 그저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저들은 언젠가 우리와 같은 평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이다. 예,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요.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일과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스스로 일어서서 이 돈을 벌고 또 나름대로의 이 입지를 다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미 이 시기에 이러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도 이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물론 이거는 좀 이데올로기적인 얘기라서 그렇긴 한데요. 내가 이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 세련되고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왕실과 그리고 귀족들을 고객으로 삼아야지만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모든 면에서 늘 예의와 품위를 지키며 귀족들을 대해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시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는 머지않아 도래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진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부패한 세상의 폐허 위로 진리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태양이 빛나는 것을 너는 틀림없이 목격하게 될 거다. 얘야, 내 말 알아듣겠니?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죠. 이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일과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예, 우리 모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 장르이 파르종의 아버지는 사실상 한 50대가 안 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견습공이 되죠. 이 파르종은 연금술의 대가가 될 소질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향의 꽃배 추출물을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이 향장품의 이 노하우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수업을 이제 장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길드 제도, 현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느끼고요. 그리고 저 부분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당시에 어떤 이 전문 직업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까지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